그래서 이 플랫폼이 기업들의 전략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 문헌에 나와 있었는데, 특징 중에 하나로 플랫폼의 참여자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 플레이어들은 해당 플랫폼에서 막 플레이를 하고 있다가도 자신들의 니즈를 만들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른 플랫폼이 있으면 그냥 바로 떠나버린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자기가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원래 몸담고 있던 그 플랫폼이랑 경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진가를 페이스북에 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마 진가 게임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페이스북에서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28%가 진가를 썼던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한 30% 되는 사람들이 진가를 게임을 했다라는 거고, 이 진가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닌텐도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게임이거든요. 이게 2007년에 창업이 되었고, 그 페이스북이랑 마이스페이스가 되게 급격하게 성장하던 그 시기에 페이스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엄청 성장을 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컸었냐 하면은, 그 페이스북 안에서 미국 기준으로 한 1900만 명의 유저가 하루에 22분을 페이스북에 접속을 해가지고 게임을 즐겼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 플랫폼, 이 게임을 하면서 사용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그 판빌이라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그런 그래픽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페이스북 안에서 친구로 맺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선물도 주고 뭐 당근도 뺏어오고 이런 것들을 해요. 다른 페이스북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이런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시티빌, 판빌, 그렇죠. 이걸 군대에서 하셨어요? 대단합니다. 군대가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게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쨌든 저런 형태의 게임이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페이스북의 친구들과 뭔가 계속 인터랙션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진가는 처음에 페이스북의 SNS 게임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급성장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뭔가 사용료도 줘야 되고 뭔가 있을 거잖아요. 수수료도 떼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체적인 게임 환경으로 유저들을 끌어오려고 되게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진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면, 진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임이 43종이 출시가 되어 있고, 페이스북의 플랫폼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임이 15종 정도가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에 올라가서 돌아가는 것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많더라.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 페이스북에서 탈출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석세스 팩터, 이 진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석세스 팩터로는 되게 이게 사용자들이 굉장히 빨리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들도 하고,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그 친구가 이 빰빌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게 계속 뜨고, 그 친구가 얼마나 게임을 잘하고 있었는지 계속 뜨니까 신규 유입자들이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유입된 사용자들은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이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게임의 플랫폼에서 빠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률이 굉장히 낮았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뭔가 게임의 성과들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걸 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효과를 인해 가지고 유입 이용자들을 되게 빨리 많이 확보한 다음에 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이 되게 빨리 성장했던 회사가 진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진가라는 회사가 계속 되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었는데, 그 이유가 그 문헌 중에도 나와 있고 뒤쪽에 다른 게임 회사의 경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permissionless update라고 해서 보통 게임을 하고 뭔가 회사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윗사람들이 승인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승인을 받으려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설명을 해가지고 회사를 설득을 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진가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permissionless update 그래가지고 개발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보고 바로바로 고쳐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게임에 되게 적용을 많이 해서 유저의 니즈를 되게 빨리 많이 반영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에러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서 버그를 픽스하는데 시간이 점점 걸리면서 유저들이 지쳐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친구들이 한두 명씩이 빠져나가 버리기 시작하니까 이 네트워크 효과의 역작용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무슨 썰물 빠지듯이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진가의 그런 패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게 하나의 파인딩이었습니다. 아마존과 삼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그 에코시스템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딴 생각을 하다가 뭐 그 에코시스템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롤을 바꾼다거나 다른 에코시스템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걸 계속 노리고 있을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삼성과 아마존은 안드로이드 OS를 디바이스에 공급을 하던 그런 되게 큰 회사였고, 그리고 그 OS를 이용하는 그런 회사였고, 아마존하고 구글, 삼성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 구글이라는 안드로이드를 삼성에서 가지고 가면서 하드웨어를 계속 키우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구글은 자기들은 OS를 가지고 삼성이 만들어주는 하드웨어에다가 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쓰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이 보시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삼성은 핸드폰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드로이드 실는 전략에서 점점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바뀌려고 이제 그 방향을 잡고 있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서비스, 안드로이드라는 구글 서치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을 만드는 방향에서, 그리고 뭐 모듈폰 같은 것들 만드는 하드웨어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 가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은 삼성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삼성은 구글을 벗어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겹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플랫폼 안에서 되게 잘 지내도 각자 자기의 니즈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누가 봐도 전 세계 넘버원 셀링 플랫폼인데, 이 아마존도 한때 자기들의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그 물건을 사는 고객들의 손에 들려있는 장비는, 제품은 삼성의 스마트폰이거나 아니면 저기 애플의 아이폰이었잖아요. 아마존 회장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자기들만의 아마존의 핸드폰을 만들려고 했었고, 그게 여기 잠깐 나오는 이 파이어폰입니다. 이 파이어폰은 정말 말 그대로 활활 불타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했는데 너무 비쌌대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살 바에는 아이폰 산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걸 쓰지 않아가지고 완전 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이 출시했던 뭐 바다 OS라든지 타이젠 OS라든지 이런 거 다 실패를 했고, 그리고 아마존이 만들려고 했던 파이어폰도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플랫폼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서로 공존하던 파트너끼리도 자기의 위치가 항상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바꾸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플랫폼 사회, 플랫폼 기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그들 간의 역할을 바꾸는 것도 이 플랫폼 안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또 간편하게 일어나는데, 이건 이제 우리 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우버를 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는 우버가 안 들어와 있지만 외국에서 우버를 운전하면서 그걸로 생업을 쓰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는 우버를 탈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어떤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했는데, 자기 도시에 와가지고는 딴 나라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호스트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역할이 굉장히 빠르고 자연스럽게 바꾸는 게 일어난다라는 걸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로고가 크게 박혀 있는데, 저도 요새 넷플릭스 되게 자주 보고 있는데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한번 시작하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재택기간에 어쩔 수 없죠. 여기에 써 있는 말은 플랫폼의 공급자가, 그러니까 컨텐츠를 공급하는 그 공급자가 플랫폼의 소유주, 그 넷플릭스라는 그 네트워크의 소유자와 맞서는 경우에는 컨텐츠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 넷플릭스라는 이 플랫폼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그런 컨텐츠가 소비자들, 시청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시청자들하고의 그런 상호작용, 뭐 별점을 매긴다거나 아니면 뭔가 코멘트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 그 플랫폼, 그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위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 컨텐츠를 만들어낸 이 공급자는 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계속 인프라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자도 플랫폼 오너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가치를 줘야만 이 플랫폼 위에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엔드투엔드로 물건이랑 서비스들을 이렇게 쭉 이동시키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플랫폼 사회,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집중하는 영역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과 재화를 빠르고 쉽고 효율적으로 옮기는 데 집중을 했던 파이프라인 산업이 이 플랫폼 산업이 되면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데 집중 부분을 옮겼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여기에 딱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봤을 때 되게 쉽게 이걸 리트윗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찾아서 어떤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할 때 @이나 아니면 샵을 붙여가지고 태그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고리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 인터페이스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효율성을 올려서 뭐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전략에서 이 플랫폼 사회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인터랙션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거가 또 다른 특징이 되었습니다. 요건 이제 인터란다. 이건 이제 링크드인인데, 이 링크드인을 여기 적어놨지만 뭐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래 집중했던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잘 되면 점점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더라 라는 부분이에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숙사 안에서의 그런 사람 찾는 기능으로 시작을 했다가 전 세계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플랫폼으로 변화했고, 여기에 있는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전문가들, 스페셜리스트들끼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으로 출범을 했다가 지금은 뭐 이직도 하죠, 교육도 하죠, 뭐 출판 출간도 하고 뭐 사업 같은 것들을 제안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이 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집중했던 처음에 한 영역에서 잘 되면 연관 있는 다른 사업 분야로 이 플랫폼 사업이 확대가 되더라 라는 부분이 이 플랫폼 사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